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98차 기술 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여태까지 200회 오면서 처음으로 먹는 술 얘기를 오늘 아주 해주실 이 어, 정창민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일본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서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부분이 돼서 막걸리 장기 보존을 위한 신규 효모 균주 개발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K 막걸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창민 박사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이스트 디자이너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기술 독립군이라 그래서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기술 할 만한 게 있나 해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까 좀 일찍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해도 된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라 그래가지고 좀 부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에는 막걸리 장기 보존을 위한 신규 효모 균주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거 효모를 개발해서 특허를 냈던 제목입니다. 근데 그 효모 균주를 개발을 한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사업이겠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시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세법에서 그 술의 정의라고 돼 있는데 이 주세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은 이 술을 관리하겠다 그런 목적보다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주세법에서는 술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은 알코올, 에탄올 성분을 1% 이상 함유한 음료는 무조건 술이라고 규정을 해서 여기에는 전부 다 세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주세법에서 얻어들이는 주세는 뭐 지금 요즘에 와서는 우리나라 세금 전체로 따져가지고 굉장히 미비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예전에는 70년, 60대 70년대에는 이 주세가 엄청난 국가의 재원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들을 해왔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조금 규제들이 많이들 완화돼서 이술, 저술, 잡술도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데 간단하게 이 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다 펼쳐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곡류를 포도당으로 전환을 시키는 누룩에 의해서 만들어진 강화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효모들이 얘들을 이용해서 알코올로 전환을 시키는 과정이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곡류만 술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과실에는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죠. 포도당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누룩의 작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효모만 있으면 가가지고 다이렉트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에 만들어진 술들이 원주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원숭이가 만들어온 술.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원숭이가 그거를 찍어 먹고 보다 보니까 뭐 맛도 괜찮고 향도 괜찮고 알딸딸해서 만들어진 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계 최초의 술이라고 이 썰로 내려오고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곡류 전분지 성분이죠. 그 곡류들을 이용한 그러한 것들은 누룩이라고 하는 거기에 자라고 있는 곰팡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과실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술이 만들어진다 해서 얘를 단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술 같은 곡류를 이용한 술들은 곡류가 포도당으로 전환되고 전환된 포도당이 알코올로 전환된다 해서 얘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복발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복발효도 그 맥주와 같이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을 단독으로 하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포도당 갖고 다시 술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을 따로따로 한다고 해서 얘는 단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막걸리라든지 약주, 청주 같은 경우는 곡류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포도당이 효모에서 알코올로
전환되는 게 동시에 일어난다면서 이거를 병행 복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만들어지는 술들은 전부 다 병행 복발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따로따로 맥주와 같이 만들 수도 있는 과정이 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같은 경우에서 이거를 액화 당근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액화 당근법을 하게 되면은 술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해집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관리하는 분들도 따로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편한 점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단점이 발생을 하는 게 탱크의 용량이 상당히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따로따로 단행으로 막걸리를 만든다든지 약주를 만든다는 과정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조금만 생각을 약간 달리를 한다면은 다양한 술들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에서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일반적으로 그냥 술이 돼. 그 술이 돼서 알코올만 나오면은 잘 되는 거야 라고들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술이라고 하게 되면은 단지 쌀에서 그 전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에서 알코올로 만드는 과정이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그 과정에서는 유기산이라든지 다음에 고급 알코올, 에스테로 얘네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향기와 다음에 맛 그것까지 전부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지 좋은 술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강화라든지 다음에 산생성, 단백질분해, 지방분해 얘네들의 경우는 거의 누룩에 의해서 만들어진 누룩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그 효소에 의해서 얘네들이 이러한 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술을 만드는 주체인 효모에 의해서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산이 만들어지는 산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누르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백질이 아미노산에서 고급 알코올 그리고 향기 성분들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 하는 것들이 효모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의 주 원료는 다 아시겠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분질 원료하고 당질 원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분질 원료에서 만들어진 전분질 원료 갖고도 발효주를 만들 수 있고 증류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당분 원료에서도 발효주하고 증류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발효주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 주세법에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느냐? 발효주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전분질 원료로 발효를 해서 만든 것들에 탁주, 약주, 청주, 맥주로 나누고 있고, 다음에 전분질 원료를 발효를 해서 증류를 한 것들이 증류식 소주, 위스키, 일반 증류주, 리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을 원료로 해가지고, 과실이죠. 과실을 원료로 해서 만든 발효주는 잘 아시다시피 과실주, 뭐, 와인, 포도로 해서 만든, 뭐, 프랑스에서 만든 와인. 그리고 증류주 같은 경우에는 과실주를 증류한 브랜디, 그리고 일반 증류주, 리큐류, 그렇게 나눕니다. 이 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술들, 기타주류. 그러니까 탁주 같은 경우에 현지에서는 색소하고 향료를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향료하고 색소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 해서 기타주류라고 빼고 있습니다. 근데 기타주류로 빼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세금적인 면에서 탁주 같은 경우는 지금 종량세율에서 리터당 거의 4원, 뭐 예전에는 뭐 5%였죠. 근데 지금 기타 주류 같은 경우에서는 5% 정도였던 것들이 지금 30%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굴지의 그 회사들, 양조장을 하고 있는 굴지의 회사들, 거기에서는 향료하고 색소를 쓴 것들도 막걸리라고 편입을 해줘라 하고 주세법 개정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그 주세법 시행령이죠. 시행령에서 탁주에 색소하고 향료를 사용을 해도 탁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주세법 시행령 개정
으로 지금 공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주를 하시는 양반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삭주에 풍요라든지 특효 이런 것들은 쓰레기여도 줄 수 있는 것들은 니네들이 단지 그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그 세금을 그 좀 싸게 해서 좀 니네들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짓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지금 국회 거기에 청원까지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조 공정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생막걸리를 만드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 좀 복잡한 것들을 그림으로 좀 갖고 왔습니다. 그 원료, 뭐, 전분질이나 당질 원료를 사용을 해서 그 발효를 시키는데 거기에 전처를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쌀을, 전처리하는 과정이 쌀을 곱게 세척을 한 다음에 걔를 곱게 분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빚을 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많이 빚는 방법들이 꼬드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저는 꼬드밥을 만들지 않고 생쌀 그 자체로 해서 술을 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꼬드박을 찌는 전처리 과정이 없고 쌀을 세척을 해서 얘를 분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금을 해서 발효를 해서 얘를 압착하고 저장하고 이것들은 과실주, 과실주뿐만 아니라 약주, 청주, 그 밑에가 전분질이네요. 하는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압착이라든지 저장이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거의 발효해서 재성해서 병입을 하는데 막걸리가 되는데 이 막걸리는 왜 막걸리 뭐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많이 나돌아다니는 이유가 막걸른다 해서 막걸리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재성에서 이 압착이랑 여과를 하지 않게 되면 술지개미들을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술지개미들이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효모들도 제거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효모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얘네들이 병입을 하게 되면은 그 장수라든지 일반적인 막걸리, 생막걸리, 살균을 처리하지 않은 일반적인 막걸리를 보게 되면 그 막걸리를 구매를 하시고 그 우회를 보게 되면은 병 모가지에 거품들이 많이 껴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안에 있는 병 안에 포함되어 있는 효모들, 걔네들이 전분질에서 만들어진 당분을 먹고 효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당분을 먹고 효모가 발효를 해서 그 후발효를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후발효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맛들이 단맛이 있다는 것들이 효모들이 그 당분을 다 먹다 보니까 그 술들은 단맛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분이 아까 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당분이 알코올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알코올 도수가 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술은 약간 신맛이 나고 단맛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모들이 먹지 못하는 합성 감미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아스partam 칼륨 그러한 것들을 보충을 해가지고 막걸리의 단맛을 내는 그러한 것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막걸리의 유통기한이 지금은 소비기한으로 변경됐지만 유통기한이 10도씨 냉장 보관에서도 최대 10일 정도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법으로 결정돼 있는 게 아니라 주세사무처리 규정에 보게 되면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가 10일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전국적으로 서울의 장수가 저 부산 같이 가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의 막걸리들이 발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막걸리 이건 제 나름대로 그냥 분류를 한 겁니다. 그냥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에 있는 막걸리들, 많이 나오는 막걸리들을 4세대 막걸리라고 그냥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1세대 막걸리는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장수 막걸리라든지 뭐 지역에 있는 소송주라든지 뭐 부삭의 생탁 뭐 그러한 것 같이 장수 막걸리과 같은 지역 막걸리 유통기한이 10일이고 아스파탐들을 사용하는 막걸리 그리고 2세대 막걸리를 유통기한이 30일 이상의 막걸리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3세대 막걸리들은 아스파탐 등과 같은 합성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는 막걸리. 이러한 상업화된 막걸리를 3세대라고 하고 4세대 막걸리를 합성 감미료 무첨가하고 소비 기한을 30일 이상 된 막걸리를 4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2세대하고 3세대, 4세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9년에 2009년에 우리나라 막걸리 업계에 아주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적혀 있는 국순당 애들이 아니죠. 국순당 거기에서 그 만든 막걸리인데 이 국순당의 그 생막걸리가 얘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통기한이 10도씨 미만에서는 10일이라고 못을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벨 뒤에 보게 되면 항상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국순당의 생막걸리가 그 유통기한 10도씨 미만에서 10일이라고 뒤에 라벨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 밑에다 뭐라고 쓰느냐? 본 막걸리는 10도씨 미만에서 유통기한 30일입니다라고 아주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를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였냐면은 여기에 있는 냉장 유통 시스템, 냉장 유통 시스템을 그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각 대리점에 탑차, 냉장 탑차를 다 준비를 시킵니다. 한 2, 3년 동안에. 2, 3년 동안에 준비를 시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사람들이 그 쓴 방법이 특허에 나와 있는데 그 특허에 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간의 살균을 합니다. 근데 그 살균이라고 했는데 왜 생막걸리라고 여기다 라벨에다가 붙여놨느냐. 그 살균이라고 규정이 안 되게끔 살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주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은 살균 막걸리라 하게 되면은 65도씨에서 30분간 가열한 것 아니면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것을 살균 막걸리라고 규정을 합니다. 얘네들은 그 정도까지 살균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 전분을 분해하는 그 누룩에서 나오는 전분분해 요소가 계속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효모도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살균 처리를 하면서 뭐를 죽이느냐? 효모도 죽이면서 주로 죽이는 게 그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 그것들을 불활성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 불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됩니까? 전분에서 이제 당으로 만들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효모가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 술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안 변하다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면은 술 맛이 단맛이 없다 보니까 좀 마실 때 좀 목에 걸린다든지, 그러한 거. 그래서 여기다 합성감미료를 사용을 합니다. 합성감미료를 사용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생막걸리에 대한 기준이라고 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탄산이에요, 탄산. 탄산이 없으면 이게 무슨 생막걸리야? 그런 생각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배를 합니다, 머릿속에. 저도 그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탄산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효모들도 비실비실해. 효모가 먹는 당분이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알코올 규격 도수를 벗어나지 않을 만큼의 포도당을, 글루코스를 약간 첨가를 합니다. 첨가를 하고 이 캡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효모들이 만들어내는 탄산가스에 의해서 얘네들이 밀폐가 되게 되면 이 페트가 견디지 못하다 터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장수라든지 막걸리들이 왕왕 페트가 터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요 밑에 보게 되면 내합성이 아닌 일반적인 페트를 사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탄산이 빠져나가지 못해 압이 팽창돼 그러다 보면 얘네들이 터지죠. 그거를 근데 얘네들은 일정한 만들어지는 탄산의 양을 첨가하는 글루코스의 양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어를 하고 만들어진 탄산이 도망가지 않게끔 이 페트가 내 앞에 그 밀폐 캡으로 바뀐다. 그 칠성 사이다에 있는 그런 캡처럼.
안에 밀폐가 돼서 탄산이 못 도망가게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탄산을 갖고 있는 생 막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양조장에서는 일어나는 거죠. 얘네들은 자기네들 거는 10일인데 일반 업소에서는 30일, 얘는 30일이라고 하니까 일반 업소에서는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다 얘네들 선택하는 거예요. 30일짜리. 왜? 안 팔리면 30일까지 버틸 수 있으니까. 일반 막걸리는 10일이니까 10일인데 10일까지 갖고 있다 보면은 술맛 마탱이 완전히 가니까 얘네들이 전국적으로 그것도 냉장 유통 시스템을 하죠. 그래서 장수가 부산을 못 내려가도 얘네들은 부산을 내려가요. 그래서 이거 갖고 천억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막걸리 공장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유통기간이 식도시에서 얘네들이 30일이라고 찍으니까 다른 막걸리 공장에서도 야 우리도 30일 찍자 해가지고 이제 이 막걸리 저 막걸리 다 해가지고 거의 유통기한이 30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막걸리 업계에서 유통기한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일으킨 막걸리라서 얘를 2세대 막걸리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3세대 막걸리. 3세대 막걸리는 여기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느린마을 막걸리. 이건 아까는 그 국순당 그 배상면 회장님의 장남이 만든 회사. 장남이 대표로 있던 회사. 그리고 여기는 막내가 하는 회사. 제가 여기 연구소장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막걸리가 느린마을 막걸리. 근데 이 느린마을 이게 2010년에 만들어지는데 복순당에서 복, 죄송합니다. 복순당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막걸리 붐을 일으켜 놓으니까 저 영업사원들이 막걸리가 없으면은 이제 영업을 못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 쯤. 그래서 그럼 우리도 막걸리를 해야 할까? 우리 계속 약주만 했었어. 산사춘만 쭉 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막걸리를 하자. 막걸리를 하는데 해서 몇 가지, 한 두 가지를 만드는데 쉽게 건조합을 했다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하고 나서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네들 국순당처럼 30일 그렇게 그런 편법을 쓰고 싶지 않다 해서 느린마을 막걸리를 만드는데 느린마을 막걸리가 아니라 맨 처음에는 그 동네에서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그 판매하는 막걸리를 만들자 해가지고 서울에 6개의 양조장을 만듭니다. 도시명 양조장.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느린마을 양조장입니다. 지금 술펍으로 바뀌어 있지만 그 안에 양조장들이 만들어진 게 대상면주가의 느린마을 양조장이 거의 시초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소규모 양조장. 세계에서 가장 작은 양조장이라고 선전도 그랬는데 이걸 만드는데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때 대표가 저한테 오더를 준 게, 야, 고품질의 막걸리를 만들어 봐. 라는 오더가 뚝 떨어집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만드는지 알고 누가 사가는지 아는 동네 양조장에서 만들 거야. 그래서 고품질의 막걸리가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내 제 머릿속에 떨어진 게 그래 얘는 그냥 순수하게 쌀로만 한번 만들어 볼까? 단맛도 쌀로 한번 내자. 합성 감미료 그런 거 사용하지 말고 그래서 순수하게 쌀 다음에 누루 그리고 효모 그리고 물 그거만 갖고 만들자 해서 만든 막걸리. 그래서 얘를 물론 그 전에 뭐 지방에서도 조금 그런 막걸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상업적으로 전국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상업적으로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은 막걸리 해서 얘를 3세대 막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조금 여기서 얘가 만들어지는 이 느린마을 막걸리를 만드는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이 얘기는 어, 좀 차치를 하겠지만은 얘네들은 다른 사용하는 얘가 지금 특히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은 향기입니다. 다른 막걸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사과향이라든지 좀 진한 과일향 그러한 것들이 느린마을 막걸리에서 좀 많이 나타납니다.
그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또,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얘가 사용하는 쌀의 양이 일반 막걸리의 2배, 거의 2.5배 정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하게 만들어요. 진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한 향기들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향기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에 위해서 효모들에 만드는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고, 그게 억제되다 보니까 누룩에 의해서 당화가 더 촉진이 돼서 얘가 아스파탐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술에는 단맛이랑 과실향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상업적인 막걸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3세대 막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세대 막걸리는 이게 제가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술들입니다. 이 4세대 막걸리라고 명명을 한 거는 뭐냐면, 저는 그 배상면주거에서 그 과제를 하나 한 게 있었어요. 누린마을 막걸리를 하고 난 다음에 2012년 정도에 농림부 과제에서 고품질의 막걸리를 만드는데, 그 유통기한을 가열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90일까지 가는, 그래서 고품질의 막걸리를 만들자고 하는 과제들을 포억을 합니다. 그 한국식품연구원이랑 저희랑 몇 개의 그 샘표라든지 그런 데서 참여를 해서 저희가 담당을 했던 거는 고품질의 막걸리였죠. 그 가열 처리하지 않은 고품질의 막걸리. 그거를 하면서 어디에 차관을 뒀었냐면은, 국순당에서는 가열을 처리를 해서 그 효소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만들어지는 당을 제어를 하는 그러한 기술을 사용했다면은, 그러면은 걔네들이 만들어지면은 단맛이 올라가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러면 효모를 당에서 알코올로 전환시키는 효모의 성질을 좀 개선을 시켜 놓으면은 그 알코올 만드는 능력을 저온에서는 고장 10도씨 미만에서 그 능력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단맛도 유지가 되면서 소비 기한도 늘어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런 쪽에 착안을 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논문이라든지 좀 서치하는 능력이 떨어졌던지 그거를 실마리를 못 찾았었어요. 그러다가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러한 실마리를 찾고 해서 만든 막걸리. 그래서 그 효모로 만든 막걸리. 그래서 그걸 또 느린마을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전부 채택을 하게 되면은 배상민 쪽에서 욕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뒤에 단맛을 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 그날 왼쪽에 있는 그 하얀 하얀 쪽에 있는 애는 그 얘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액상과당을 첨가를 합니다. 근데 액상과당을 일부러 첨가한다는 얘기는 막걸리 업계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당을 효모들이 먹고 발효를 해가지고 술 맛은 완전 개판 5분 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사용할 수 있었던 거는 여기도 밑에 나오지만 저온감성 효모 이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10도씨에서는 당을 먹는 속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곰돌이, 저는 곰돌이 막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9.5%의 예스더데이의 9.5% 그레그널 9.5%입니다. 얘는 액상과당 없이 얘는 순수하게 쌀, 진짜 누룩, 다음에 이쁘, 쌀 이쁘, 다음에 효모, 그리고 효소, 물로만 만드는 고품질의 막걸리를 이번에 새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생막걸리의 제품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이 효모라든지 다음에 잔존요소 이런 작용에 의해 가지고 제품의 유통기한이 10일 굉장히 짧습니다. 와중에서도 보관 중에 품질 변화 굉장히 심합니다. 뭐 장순 막걸리가 유통기한 10일이라고 할지언정 그게 사실
유통기간 생산하고 7일, 8일 정도 되는 거 보면은 처음에 맛봤던 맛이랑 그때 맛보는 맛이랑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7일, 8일까지 놔둔 막걸리가 촉진이 상당히 빨라서 회전율이 빨라서 그런 막걸리를 구하실 수 없어가지고 그 맛을 잘 모르실 텐데 사뒀다가 냉장고에 보관했다 드시게 되면은 처음의 맛이랑 나중의 맛이랑 상당히 틀려집니다. 물론 막걸리는 좀씩 변하니까 그거는 그래도 그 보관 중에 품질 변화가 일반 막걸리보다 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완전 발효, 완전 당하라고 얘기하는데 완전 발효라는 얘기보다도 완전 당합니다. 아까 복분당이 거의 효소를 불활성화 시켜가지고 당을 못 만드는. 그래서 만약 만들어진 당을 전부 다 알코올로 전환시켜가지고 거기에다 아스파탐이라든지 그런 걸 넣어가지고 소비기한을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결국은 그래프로 시간이 지나면서 당 농도는 떨어지는데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이 편차를 좀 줄일 수 없을까 해가지고 만든 게 그 저온 감수성 효모 개발을 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이 저의 인생을 조금 바꿔놨다고 할까요? 그 일본 책입니다. 그 술과 효모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일본에 좀 출장 갔다 오면서 사놓은 게 한 2013년도인가 그래요. 2013년도인가 2014년도에 샀었는데 제가 2016년도에 배상면조를 퇴사하면서 퇴사하기 전에 나가서 뭐를 하지? 당장 할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고민해봤자 소용없겠다. 일단은 그럼 내 이름이라 좀 알리자. 그럼 이 책이 좀 술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이 책이라도 번역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 책을 번역을 퇴사하기 한 2, 3개월 전에 얘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다 번역을 하는 와중에 맨 거의 뒷페이지 쪽이에요. 뒷페이지 쪽에 빵 효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빵 효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걔에 대한 육종이 나오는데 거기에 냉동생지 제빵법이라든지 냉장생지 제빵법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냉동생지 제빵법은 생지를 그 빵을 만드는 생지를 반죽을 해놓고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냉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효모들을 사용을 해서 냉동을 해가지고 그 주말이라든지 그 작업이 없을 때 냉동을 해놓고 월요일날 와가지고 그거를 갖고 다시 빵을 만드는데 별로 품질이 안 좋다 해가지고 여기에서 냉장생지 제빵법이라는 걸 개발을 합니다. 근데 냉장생지 제빵법을 하기 위해서는 효모들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발육이, 생육이 저지되는. 그래서 그런 효모들을 개량을 해서 냉장생지 제빵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팽창용으로 보시게 되면은 위에 좀 점선이 들어가 있는 그 와일드 타입. 걔랑 비교를 하게 되면 온도 10도씨 미만에서 10도씨 미만에서는 신규빵 효모, 점성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의 그 빵의 팽창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50% 이하 떨어집니다. 거의 5도 미만에서는 뭐 움직이지도 않고요. 근데 일반 효모들도 5도 미만에서도 탄산가스를 만들고 자기네들의 생육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상온에다가 올려 돌려놓게 되면은 와일드 타입이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이 책에 효모를 만드는 이러한 효모들이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저자분의 논문을 뒤져보니까 그 효모를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도 냈고 해서 그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효모를 개량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막걸리를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효모 개량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 UV 조사라든지 다음에 그 항생제 그러한 것들을 해서 그 콜로니를 선별을 하고 그 콜로니를 선별을 해서
결과를 보니까 블루코스의 잔존율, 와일드 타입 같은 경우, 모균주죠. 모균주에서 보면은 거의 6일차가 되게 되면은 블루코스 잔존율이 4%대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뮤탄트들, 그 S105 같은 경우에서는 6일차가 지나도 50%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도 10에 향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15도씨에서 얘를 3일간 배양하게 되면은 와일드 타입에서는 뭐 거의 블랑크에 비해서 6.3%, 그리고 S105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한 18% 정도밖에 소비가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결과를 얻어서 이 효모들을 이용을 해서 술을 빚어서 다음에 술을 빚고 그 10도씨에서 그 보관을 했을 때 11차까지 보관했을 때 얘는 알코올 도수가 6.5%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와일드 타입에서는 10.5%, 그리고 그 발효할 때 만들어지는 알코올의 양은 거의 변함없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저희 막걸리의 특징은 합성 감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막걸리들에 비해서 좀 향기가 과시량 그러한 것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단맛이 있으면서 약간의 미량의 탄산이 있는데, 그 네이버 같은 데 보면은 저희 얘 오픈하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집어 던지고 막 흔들어도 얘 탄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막걸리와 같이 분출하는 그러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100% 없는 뭐 혹시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얘가 그냥 막 흔들어서 얘네들 밑에 있는 술지개미들을 잘 섞으려고 막 흔들고 집어던지고 해도 마개를 오픈하면은 얘가 분출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탄산이 없는 게 아니라 탄산의 청량감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블로거가 올린 거 보게 되면은 단맛이 나면서 뒤에 깔끔함은 최강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단점은 무겁지는 않은데 얘를 또 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느린마을 막걸리를 사실 제가 두 병 이상을 못 먹었었어요. 너무 배불러서. 또 술지개미 양이 많고 배불러서. 그래서 얘를 무겁지 않고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막걸리를 만들자 해서 다른 막걸리들 비교하게 되면 얘 술지개미량이 조금 적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이번에 새로 나온 얘는 술지개미량이 많습니다. 얘는 그 순수한 그 뭐 인공 감미료 그런 백상과당 그런 거 좀 없이 얘 같은 경우는 좀 요거하고 좀 약간 무겁다고 할까요? 무겁기는 하나 얘도 깔끔한 그런 맛이고, 얘는 탄산이 거의 없는 게 하나의 또 특징입니다. 물론 향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깐 제가 좀 자리 바꿀까요? 우리 정창민 박사님이 이쪽에 막걸리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박사학위를 가지고서 국순당에서 연구소장을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쪽 부분에서 대단히 전문가신데 질문 있으시면 이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요즘 뭐 술을 제가 요즘 안 먹다 보니까 막걸리 얘기가 나오니까 막걸리 얘기만 들어도 지금 벌써 취해가지고 어리벌벌 해졌습니다. 자, 채팅 들어온 거 잠깐 볼까요? 그날 어디서 마셔볼 수 있습니까? 무아스팜담이 대세인 듯합니다. 예. 지금 전통주점 자, 우선은 하나씩 제가 할게요. 액상과당 쓰시면 옥수수 유전비 조작 시비가 안 걸릴까요? 이광식 대표님이 나왔어요. 요새 막걸리 도수가 9도, 12도, 18도까지 높아지는데 농축 기술이 있어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옥수수 유전자 조작 시비에는 안 걸려 있고요.
그리고 그 9도, 12도, 18도에 높여진 농축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그 재성을 하죠. 재성을 한다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알코올 도수가 보통 발효를 하게 되면 16도, 17도까지 갑니다. 거기에 물 타는 양을 조금 줄이면은 알코올 도수 17도짜리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타면은 그 12도짜리가 되는 거고, 더 타면은 9도짜리가 되는 거고, 물 양으로 알코올 도수는 조절하기 때문에 농축 기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자, 그다음에 어, 곰돌이 막걸리 브랜드는 뭔가요? 도수는 몇 도인가요? 그랬어요. 곰돌이 막걸리 브랜드는 저 예스 더데이입니다. 예스 더데이 9.5인데 도수는 9.5%. 그 브랜드 그 예스터데이가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는 저는 그날이라는 막걸리를 만들고 싶었었어요. 그때 그날 했더니 우리 집사람도 싫어하고 딸내미도 싫어를 해요. 그게 무슨 막걸리냐고 괜히 그또 친구놈한테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너 한 달에 한 번 막걸리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업소에 또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여자들이 절대로 안 사 먹는데요. 그래? 그러면은 씨 뭐를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미생을 보다가 거기에 그 오과장이 장그래한테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는데 더할 나위 없었다 예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 그러면은 그날이라는 말 쓰지 말고 영문으로 바꾸자 해가지고 예스 더데이 앞에 예스를 붙이고 더데이를 해서 그래서 그래 그날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게 예스더데이가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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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그래, 그날 어디서 마셔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금 네이버라든지 그 통신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통신 판매에서 그래 예스터데이나 그레그란을 치시게 되면은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고 일반 전통 주점들 가면은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또 질문 직접 하시면 좋겠 밑에 우선, 어, 구독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그게 나왔어요. 예, 네이버에서 구독 서비스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이게 매번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 정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저희가 택배로 보냅니다. 아, 일주일마다 구독을 하겠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날짜 지정하면은 날짜 지정하면은, 아, 이게 구독 서비스가 이게 이런 그 소프트웨어만 구독 서비스가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쪽도 구독 서비스가 가능하네요. 우리 주민보 대표님이 광양에서 연락 주셨는데, 한때 막걸리가 유행하다 좀 사그러졌는데, 막걸리의 국제화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생막걸리는 문제가 되는 게 유통기간이죠. 소비기한인데, 지금 도수들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비기한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막걸리 키트. 지금 저도 개발을 해서 지금 CF용으로 몇 개 일본 쪽에 보내곤 하고 있는데, 그런 그 막걸리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에 막걸리 공장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 일본의 사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일본 음식이 한창 유행을 할 때 걔네들이 같이 따라간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유명한 5대 청주 회사에서 미국에다가 청주 회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공장을. 현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한 것들이 제일 좋은데 그건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막걸리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건데 막걸리 키트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만들 수 있는 막걸리 키트를 만들자가 제 신념인 거고. 그리고 지금 막 나오고 시중에 나오고 있는 막걸리 키트들은 간편하게 빨리 만들어 먹자라고 하는 주의가 좀 많은데 저는 간편하고 제대로 되고 시간이 걸려서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막걸리를 만들 수 있는 키트를 만들자라는 게 제 신입니다. 막걸리 키트라는 건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밀키트 같은 거. 아, 네, 밀키트처럼? 네, 그러네. 네. 드디어 이제 이런 부분도 K 막걸리가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순당이 한때 주가가 확
얼마 전에 확 뛰었었죠. 그 미국에서 막걸리 수출한 게 확 인기가 좋다 해가지고 거기가 90일짜리 유통기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면은 막걸리 키트 갖고 소비자가 직접 문화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오늘 새로운 각도 입장에서 우리 먹는 어, 의식주의 우리 식문제, 특히 우리 술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 네이버에서는 3,960원, 예스터데이가 거의 그런. 그다음에 아까 너 곰돌이가 9,900원에 병당 팔리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술 독립군한테는 한번 맛보시는 걸좀 시음가 특가를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계좌번호하고 직접 연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한번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데 우리 김영인 박사님, 저 마이크를 키셔야죠. 마이크를 키세요. 예. 저도 공학자인데 이 공학자가 국산 막걸리를 4세대 막걸리를 만들었다는 게 감동이 아침에 오는데요. 저는 이거 듣기 전에 그 독일 맥주를 국산화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그 사업을 한 사람들을 컨설팅을 갔었는데요. 지금 제 그 아이디어는 이거를 뭐 이제 뭐 국순당이니 뭐 장수 막걸리니 이렇게 갔는데 지금 4세대 그 막걸리로서의 그 브랜딩, 그러니까 브랜딩 전략을 마케팅 전략하고 같이 가면 이 세계적인 그 막걸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브랜딩을 해주는 어, 전문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 4세대 일종의 그 핵심 기술, 아스탐탐하고 뭐 당화 촉진 뭐 해서 하여간 효모를 좋은 숙성해서 늙혀서 하는 아주 우리 지금 소장님 아니면 우리 지금 박사님 아니면 못 만들 거를 만들으셨는데 그거를 그냥 뭐 네이버에 뭐 구독으로 뭐 이렇게 팔기에는 조금은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에 또 국내 시장을 잠입하는 거에 또는 뭐 이제 젊은이들의 이게 뭐 저도 지금 마시고 싶은 생각이 왜 저도 막걸리를 많이 마시는 편인데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이걸 어떻게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전략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그냥 막걸리를 쓸 것이냐. 뭐 아니면 뭐 노아 그러니까 노아스팜탐 뭐 주든지 뭐 전통주든지 뭐 이런 뭔가를 써서 이거를 뭐 홍보 겸 브랜드화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 좋은 컨텐츠를 주신 아침에 그 마인드를 갖고 그냥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질문 있으신 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하시는 분한테는 막걸리 한 병씩 주시다 그러면 이게 얘기가 아주 쉬워질 텐데. 예? 자, 하여튼 오늘은 우리 한 200차 가까이 오면서, 어, 새롭게 한번 이쪽 부분을 접근해 본 부분이 처음이 돼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하고, 제가 아, 어저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차석근입니다. 예, 제가 문제, 질문을 올렸는데, 네, 못 보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혹시 지금 만드시는데, 생산 공정상의 제약이라던가, 혹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김용 박사님 말씀하신 것 같이,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한 어떤, 레시피를 만들기 위한 공정 자동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학 공장 같은 데 보면 제어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여기 막걸리 공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음, 화학에서 쓰는 공룡같이 제어를 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 그 레서피 부분을 아마 개발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자동화시키고 지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은 없는 건가요? 돈이죠, 결국은. 결국은 비용적인 면이 상당히 크고요. 네. 그러니까 경제적 규모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것도 있고, 사실, 제가 만드는 막걸리 공장을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회사가 좀 다른 일반 회사하고 틀린 것은, 다른 일반 회사들은 일단 효모들을 만들어진 것들을 갖다가 써요. 근데 저는 효모를 배양을 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배양하는 단계에서 그 배양해서 그 효모를 또 그 원심 빌려서 모아서 그거를 산탁을 해서 다시 그 사용을 해 그러한 공정들에 대한 그 것들을 만들기 위한 공간 그리고 장치 산업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재성하는 단계에서 좀 거기에서는 자동화 과정을 좀 엮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막걸리 산업의 설비 현황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대학교 교수님들도 그런 쪽의 연구들은 거의 안 하세요. 연구비가 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좀 더 크게 롤 모델로 생각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양조 공장이 있고 양조 설비 만드는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설비들을 지네들이 다 만들어서 양조 공장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제 롤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또 주문을 해야 되니까 이 비용적인 면에서 감당이 안 될 상태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냥 어디 가면은 그냥 만들어진 기계 그냥 사와가지고 그 장착해서 그냥 뜨뜻하게 연결해서 쓰면 돼. 그렇게 하면 되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표준품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좀 사서 쓰기에는 이건 내 공정이 안 맞는데 이거 어디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발생을 하니까 조금 답답한 점은 있죠. 요 원래 선구자가 외롭고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화학적 그 분야 쪽이라고 하셨는데 그쪽이랑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양조하시는 분들이 목장하는 양반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휴가들을 못 가요. 매일매일 생산을 하다 보면은 근데 뭐 물론 직원이 10명, 20명 있으면은 돌아가면서 쉬면 되는데 저도 이거 끝나자마자 다시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매일 가서 분석을 하는 것들을 자동 센서를 해서 뭐 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물론 맥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고는 하는데 이 청주 다음에 막걸리 이런 것들은 술지개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쌀 입자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맥주처럼 일본에서 어떤 기계가 있었냐면은 알코올 메타라 그래서 그 증류하지 아니하고 알코올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판매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배당민주가 했을 때 그럼 그거 사가지고 그 증류하는 알코올 측정하기만 해도 1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 없어지면 상당히 좀 그냥 풀다 떠다가 그냥 넣으면은 1, 2분 안에 측정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살려고 그랬더니 그 회사에서 하는 말이 아직까지는 자기네가 부정확한 게 있어서 에러가 나면은 한국까지 출장을 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에서만 판매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벌써 한 7년 전 얘기니까 지금 뒤져보면은 그러한 기계들이 좀 더 세련되게 나왔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사람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그런 쪽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양조장 한 1,000개라고 보고, 천 군데에서는 그 기계 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우리 이제 오늘 이거를 계기로 해서 오늘 질문해 주셨던 분들에서 제가 카톡방을 묶어 드릴 테니까 좀 더 우리가 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서 오늘은 하여튼 새롭게 우리 막걸리에 대한 얘기로 한번 진행을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해 주신 질문해 주신 분들 카톡방을 제가 엮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